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 못 드는 밤,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이야기. 인생 극장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만남은 스치는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또 어떤 만남은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운명과도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상류층.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이는 한 재벌 상속녀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한 대리운전 기사의 이야기. 그들의 악연과도 같았던 첫 만남이 훗날 서로의 인생을 구원할 가장 절실한 인연의 시작이었음을 그들은 과연 알았을까요? 이야기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서울의 어느 늦은 밤 시작됩니다. 젠장 윤서아는 잘게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내리치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강변북로 한복판. 그녀의 자랑인 수억 원대의 마세라티는 마치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길 위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장대비가 미친 듯이 쏟아져 내렸고 와이퍼는 부질없이 유리를 닦아내며 신경질적인 소음만 만들어낼 뿐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그녀의 차만이 비상등을 켜둔 채 외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그녀 자신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잠시 후에 있을 계약 발표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 SJ그룹의 윤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27의 어린 나이에 대한민국 굴지의 IT 기업을 이끌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룹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차세대 AI 드론 기술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최종 투자 계약이 결정되는 날이었죠. 만약 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호시탐탐그룹을 노리는 작은아버지 윤태석 부회장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회사를 그녀는 결코 그렇게 잃을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녀는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자동차는 앓는 소리만 낼 뿐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는 폭우로 인해 도착이 늦어진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되풀이했고 VVIP를 위한 콜택시 서비스마저 먹통이었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약속 시간까지는 이제 겨우 30분. 이곳에서 발표회장이 있는 여의도까지는 평소에도 30분이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미친 듯한 폭우 속에서는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마트폰 앱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가장 평범하고 대중적인 대리운전 호출 앱.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생각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 따위를 챙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앱의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줄기 희미한 오토바이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낡고 허름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의 차 옆에 멈춰 섰습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자는 낡은 우비를 입고 있었고 헬멧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오랜 노동과 근심으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강지훈이었습니다. 고객님, 호출하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하루 종일 빗속을 달린 탓에 조금 쉬어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침착했습니다. 서아는 위아래로 그를 훑어보았습니다. 흙탕물이 튄 낡은 운동화, 해진 청바지, 그리고 자신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에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듯한 그의 초라한 행색. 그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게 경멸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의도 IFC 빌딩. 2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녀와 멈춰선 마세라티, 그리고 폭우로 아수라장이 된 도로를 번갈아 보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날씨에 20분은 핑계는 듣기 싫어요.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어떻게든 시간 맞춰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한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초조함과 불안감은 그녀 안의 모든 여유와 품위를 앗아가 버렸죠.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헬멧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서한은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명품 정장 치마가 빗물에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는 두 사람의 무게를 힘겹게 감당하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우는 약속이라도 한 듯 막히는 대로를 벗어나 좁고 복잡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서아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서울의 뒷골목이었습니다. 지우는 마치 도시의 혈관을 꿰뚫고 있는 의사처럼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찾아 빗속을 질주했습니다. 서아는 그의 등에 어쩔 수 없이 몸을 기댄 채 불안하게 흔들리면서도 그의 운전 실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토바이를 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도시와 하나가 된 듯 차량과 신호의 흐름을 읽고 예측하며 위험하지만 정교하게 그 사이를 빠져나가고 있었죠. 잠시만요. 기사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지훈이 선택한 지름길이 공사 현장을 지나게 되면서 커다란 웅덩이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흙탕물이 그녀의 하얀 블라우스 위로 거침없이 튀어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죠? 운전 똑바로 못해요. 순간. 그녀의 입에서 모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미러로 그녀의 분노에 찬 얼굴을 잠시 바라볼 뿐 다시 앞을 향해 묵묵히 달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서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어떤 상처와 꿈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그녀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자신이 겪게 될 절망의 끝에서 자신을 구해줄 유일한 열쇠를 바로 이 초라한 대리기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적처럼 지훈의 오토바이는 정확히 19분 만에 여의도 IFC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그에게 던지듯 건네고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훈은 그녀가 던져준 돈을 묵묵히 주워들었습니다. 그가 하루 종일 벌어야 겨우 만질 수 있는 큰 돈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 위에 묻어있는 그녀의 경멸과 모욕감이 빗물보다 더 차갑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발표회장에 뛰어들어간 서아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과 작은아버지 윤태석의 비웃음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서아, 많이 늦었구나. 중요한 날인데 너무 여유를 부린 것 아니니. 발표회는 이미 그녀 없이 시작되었고 윤태석은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를 이용해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치명적인 결함을 부풀려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불신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서아는 뒤늦게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넘어가 버린 후였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최종 투자 결정을 무기한 보류하겠다는 통보를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린 텅 빈 발표회장. 서아는 홀로 주저앉아 망연자실하게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SJ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 그녀는 과연 SJ그룹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모욕했던 초라한 대리기사,
강지우는 이 모든 사건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인생극장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텅 빈 발표회장. 조명이 꺼지고 난 후의 무대는 마치 화려한 파티가 끝난 뒤의 폐허처럼 공허하고 쓸쓸했습니다. 윤서아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잊고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작은아버지 윤태석 부회장의 위선적인 위로와 투자자들의 실망 어린 수군거림이 메아리처럼 맴돌았죠. 그녀가 온몸을 던져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유산. SJ그룹은 이제 거대한 모래성처럼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더 차가운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그녀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갑옷을 입고 전쟁터로 내몰린 어린 장수처럼 회사를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고 그녀의 혈육은 너무도 잔인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무도 없는 회장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향기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공간. 그곳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자신.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신기루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원망 섞인 자책이 새어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이 그녀를 사로잡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버지의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가죽 다이어리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날로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생각이나 계획은 항상 손으로 직접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죠.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고뇌가 담긴 필체로 수많은 경영 전략과 아이디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기록. 거기에는 그녀가 처음 보는 암호와도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닉스 피닉스. 재앙 속에서 다시 태어날 마지막 희망. 강현우 그에게 모든 열쇠가 있다. 피닉스 강현우 서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룹의 그 어떤 공식 프로젝트 문서에서도 피닉스라는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현우라는 이름은 더더욱 낯설었죠. 아버지의 수십 년 동료들, 임원들 명단 어디에도 그런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마치 딸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처럼 그 문장은 절박하고도 강렬한 힘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회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그녀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에 연락해 그룹과 관련된 모든 인물 데이터베이스에서 강현우라는 이름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지우는 빗속을 뚫고 자신의 작은 자취방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0평 남짓한 반지하 방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라면 냄새로 가득 차 있었죠. 그는 흠뻑 젖은 우비를 벗어던지고 차가운 방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빗물에 젖어 춥고 떨렸지만 그의 마음을 더 춥게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늘 밤 그 재수없는 재벌 상속녀가 던져준 빳빳한 지폐 몇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을 꼬박 달려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큰돈이었지만 그는 그 돈을 볼 때마다 치욕감이 밀려왔습니다. 너 같은 기사랑 말 섞기 싫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와 경멸 어린 눈빛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때 꿈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대에서 로봇 공학을 전공하며 세상을 바꿀 발명가를 꿈꿨죠. 그의 아버지, 강현우는 작지만 강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존경받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지훈에게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무자비한 기술 탈취와 하청업체의 쥐어짜기. 아버지는 평생의 동반자라 믿었던 SJ그룹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고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심장병으로 쓰러졌죠. 그날 이후 지훈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천재 공학도의 꿈을 접고 오직 어머니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공사장을 전전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착한 것이 바로 이 대리운전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 옆에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또 다른 남자. 바로 SJ그룹의 윤 회장, 윤서아의 아버지였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훈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를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꿈과 인생을 앗아갔고 이제는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연락. 당장 내일까지 수술 보증금 1,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수술 날짜를 기약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가 오늘 밤 모욕을 감수하며 번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자신에게만 가혹한 것일까요? 돈. 그 지긋지긋한 돈 때문에 아버지도 잃고 이제 어머니마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잠 못 이룬 서아는 충격적인 보고를 받게 됩니다. 강현우라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그룹 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전산망에서조차 그의 과거 행적이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서 지워져 버린 듯 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듯한 절망 속에서 서아는 무의식적으로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빗속에서 구해준 그 대리 기사.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그녀는 간신히 기억의 조각을 더듬었습니다. 그래, 강지훈. 강씨. 혹시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이용했던 대리운전 기사, 강지훈이라는 사람, 당장 찾아내.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희미한 단서와 이름, 그리고 모욕감 속에서도 어머니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청년. 전혀 다른 세상에 속한 두 사람의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서로를 향해 아주 조금씩 하지만 멈출 수 없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아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SJ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실력을 자랑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들에게 대리운전 기사 한 명을 찾는 것은 식은 죽먹기처럼 쉬운 일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오후가 되어서야 정보팀장으로부터 믿을 수 없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지훈이라는 기사의 개인정보가 대리운전 회사 서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솜씨로 그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마치 강현우라는 이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도 안 돼. 일개 대리 기사 정보를 누가 일부러 지운단 말이에요. 서아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강현우와 강지훈,
두 사람의 이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강이라는 성, 그리고 그들의 흔적이 하나같이 지워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음모의 냄새가 짙게 풍겨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윤태석 부회장이 벌써 눈치를 채고 손을 쓴 것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는 분명 아버지가 남긴 피닉스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고 있을 것이고 그 열쇠가 될지도 모르는 강현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하려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든 찾아내어 어젯밤 내가 호출했던 시간과 위치, 제재대회, 통신 기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그 사람 반드시 내 앞에 데려와요. 서아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존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대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SJ그룹을 구할 수도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는 미스터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룹의 모든 정보력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수백 개의 CCTV가 분석되고 통신사의 기지국 기록이 샅샅이 훑어졌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서아의 애는 타들어갔습니다. 적대적 M&A를 선언한 라이벌 기업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고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한편 강지훈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뒤 아침 일찍부터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대 시절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선후배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심지어는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척들에게까지 염치불구하고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냉정한 현실뿐이었죠. 10년 가까이 변변한 직장 없이 살아온 그에게 선뜻 큰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는 여전히 처참했고 어머니의 수술 보증금 마감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구한단 말인가? 지우는 텅 빈 공원 벤치에 앉아 절망적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스마트폰. 그 화면에는 어젯밤 그가 겪었던 치욕의 기억이 담긴 대리운전 앱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앱을 삭제하려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손가락이 삭제 버튼에 닿으려는 순간 그는 멈칫했습니다. 이 앱이? 이 일이 없었다면 그는 당장 오늘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강남의 유흥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취객들이 쏟아져 나오는 곳.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는 가장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호출은 잡히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아들의 등록금을 위해 갖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충격으로 쓰러지시면서도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강인한 분. 그런 어머니를 이대로 허망하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이었습니다. 출발지는 바로 그가 있는 곳에서 불과 100m 떨어진 고급 호텔 앞. 목적지는 한남동의 최고급 빌라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덥석 잡았을 콜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또다시 돈 많은 사람들의 오만함과 변덕에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고 호텔 앞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 앞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옆에는 그가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여인, 윤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흐트러진 모습과는 전혀 다른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습니다.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차갑고 도도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재훈 씨,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할 뿐이었죠.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왜 또 나를 부른 거지? 어떻게 저를? 지훈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한은 그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특히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는 것쯤은 아주 쉽죠. 그 말은 지훈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는 한마디였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오토바이를 돌려 이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어머니의 병원비라는 무거운 족쇄였습니다. 왜 또 부르셨습니까? 그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서한은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상처를 그녀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물러설 곳이 없었죠. 당신을 고용하고 싶어요. 내 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용이라니?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란 말인가? 앞으로 한 달간 내 개인 기사 겸 비서 역할을 해줘야겠어요. 내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와야 하고,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물론, 보수는 확실하게 챙겨주죠. 당신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으로. 그녀의 제안은 거만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돈으로 그의 시간과 영혼을 사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그녀는 지훈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난과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벌이라는 족속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길들이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자들. 그의 아버지도 바로 저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싫습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개처럼 일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그의 거절은 서아에게도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누구에게서 이런 식의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절실할 것이 분명한 이 남자에게서 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비추며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이 완고한 남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목숨과 자신의 자존심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은 이제 막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의 단호한 거절은 윤서아의 자존심에 깊은 생채기를 냈습니다. 그녀의 세계에서 거절이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와도 같았죠. 돈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세상. 그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유일한 법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남자는 그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가난에 찌든 패배자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가진 자신을 동정하는 듯한 기묘한 연민마저 담겨 있었죠. 서아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군요. 당신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잊었나 본데. 내가 다시 상기시켜 줄까요? 당신 어머니. 병원에 계시죠? 수술비는 마련했고요. 그녀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남자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명, 밀린 병원비, 그리고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까지.
그 말은 지훈의 심장에 그대로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성하고 아픈 이름. 어머니. 그녀는 감히 그 이름을 자신의 더러운 거래에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훈의 어깨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 따위가 뭘 아느냐고. 하지만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지난 수년간의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신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 가족 일에 신경 끄시죠. 당신 도움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이건 도움이 아니에요. 거래지. 난 당신의 시간이 필요하고 당신은 내 돈이 필요하죠. 아주 공평한 거래 아닌가요? 자존심 세우다가 평생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현명하게 생각해요. 서한은 한 발 더 다가서며 그의 턱 밑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냉정함 뒤에 숨겨진 깊은 절박함을 지우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우는 대답 대신 그녀를 차갑게 외면하고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낡은 오토바이는 미련 없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서한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그녀는 처음으로 한 인간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은 점차 짙은 아쉬움으로 변해갔습니다. 강현우를 찾을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르는 그를 이대로 놓쳐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입에도 대지 않는 소주를 병째 들이켰죠.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돈 때문에 비굴해져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가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에서 온 한 통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한 충격과 함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신념,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고 세상은 그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경멸했던 여인 윤서아의 번호였습니다. 전화는 한 번의 신호음이 채 가기도 전에 연결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죠. 나,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SJ그룹 본사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젯밤 술기운은 아직도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제의 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팔기로 결심한 남자였습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 비서실. 서한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변호사가 배석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정식 고용 계약서와 함께 현금 5천만 원이 담긴 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를 받은 직후 그녀는 즉시 병원 측에 연락해 어머니의 수술비를 대신 지불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위급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앉아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돈 가방이 아닌 오직 서아의 얼굴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어젯밤 말한 그대로예요. 한 달간 당신은 내 그림자가 될 겁니다. 월급은 선불로 지급하고 성공 보수는 따로 챙겨주죠.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이 돈은 당신 겁니다. 하지만 지우는 계약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품 안에서 자신이 밤새 직접 작성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서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고용 계약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서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제의 망설임이나 굴욕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죠. 첫째, 나는 당신의 직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둘째, 나는 당신이 시키는 일을 무조건 따르지 않습니다. 당신이 해결하려는 문제의 본질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겁니다. 셋째, 나는 당신의 돈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트너로서 내 어머니의 수술비와 치료비 전액을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서아와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돈의 영혼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는 그녀에게 고용된 기사가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할 동등한 파트너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가 내민 계약서의 조항들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남자를 완전히 잘못 봤다는 것을. 그는 돈으로 길들일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죠. 그리고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돈에 움직이는 하수인이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직한 파트너였습니다. 좋아요. 그 조건? 받아들이죠. 서아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순수한 흥미와 기대감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돈 가방은 다시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대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연결고리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파트너가 된 두 사람 앞에는 어떤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우는 과연 서아를 도와 SJ그룹의 위기를 해결하고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아는 이 거칠고 자존심 강한 파트너와 함께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피닉스 프로젝트의 문이 이제 서서히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된 직후 윤서아는 강지훈을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화려한 로비나 비서실과는 달리 그곳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절제된 공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다른 벽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설계도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죠. 그제야 지우는 그녀가 단순히 운으로 회사를 물려받은 상속녀가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앉아요. 파트너. 서아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조금은 부드러워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피닉스, 재앙 속에서 다시 태어날 마지막 희망. 강현우, 그에게 모든 열쇠가 있다. 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강현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립고도 아픈 이름.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강현우 저희 아버지 성함입니다. 지훈의 고백에 이번에는 서아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버지가 강현우라고요? 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기술 회사를 운영하시던 평범한 엔지니어셨죠. SJ그룹의 회장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텐데요. 지훈의 말에 서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무언가 번뜩인 듯 집무실 한쪽에 놓인 금고로 다가가 자신의 지문을 인식시켰습니다. 금고 안에서 그녀가 꺼내온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와 또 다른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서아는 그 사진을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속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 이분이. 혹시 지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건강하고 활기 넘치던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반지하방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에 아주 가까운 사이였으며 피닉스 프로젝트는 그 두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아버지 윤태석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흔적을 지워왔다는 것을. 아버지는 당신들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원망이 섞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서아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아버지가 SJ그룹의 하청업체로 일하다가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기고 결국 회사가 파산한 뒤 화병으로 돌아가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서아의 아버지는 믿었던 친구를 배신한 파렴치한 기업가였습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서아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제시하는 정황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그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또다시 무겁고 차가운 벽이 생겨났습니다. 파트너로서 함께 진실을 찾아야 하지만 그 진실의 끝에 서로의 아버지가 원수로 얽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진실이 무엇이든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계약을 계속하겠습니다. 지훈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신 빚은 갚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반드시 제 손으로 풀어야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다이어리의 단서에 집중했습니다. 피닉스와 강현우, 그리고 다이어리 한 구석에 희미하게 찍혀 있는 오래된 공장의 로고. 그것은 과거 지훈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의 로고였습니다. 지금은 파산하고 폐허가 되어버린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공장. 그곳에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지훈의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서아는 이제 그의 오토바이 뒷좌석이 제법 익숙해진 듯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속 거리감은 오히려 더욱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공터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서 있는 낡은 공장. 붉은 녹이 쓴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깨진 유리창 너머로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지훈의 유년 시절 추억이 담긴 곳이자 아버지의 꿈이 꺾여버린 비극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이 맞아요. 지훈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장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버려진 공장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고 특별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지쳐갈 무렵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어요. 그가 발견한 것은 공장 지하로 이어지는 교묘하게 숨겨진 작은 철문이었습니다. 철문에는 복잡한 디지털 도어록이 달려 있었죠. 일반적인 도어록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기호가 조합된 해독 불가능에 가까운 암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직접 개발했던 보안 시스템이에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지훈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어릴 적 아버지가 장난처럼 가르쳐 주었던 암호 해독의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소인수분해,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만이 아는 특별한 기념일. 그의 손가락이 낡은 키패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아는 숨을 죽이고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대리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도로 집중한 천재공학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서늘한 공기와 함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공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거대한 비밀 연구소였습니다.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3D 프린터, 그리고 수많은 컴퓨터 서버들이 마치 잠들어 있는 것처럼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연구소의 가장 중앙 거대한 강화유리 케이스 안에 그들이 찾던 바로 그것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사조를 형상화한 듯한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 탄소 나노 튜브로 만들어진 검은 동체, 그리고 그 안에 장착된 수십 개의 소형 카메라와 센서들. 그것은 바로 차세대 AI 드론, 피닉스의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그것은 서아가 발표회에서 공개했던 이카루스와는 차원이 다른 시대를 수십 년은 앞서간 듯한 압도적인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는 이런 걸 만들고 계셨던 거군요. 서아는 경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들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피닉스는 케이스 안에서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었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메인 컴퓨터를 재부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메인 컴퓨터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다중 보안 시스템에 의해 잠겨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이 떠 있었습니다. 진정한 주인이여,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라이벌 기업의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겨. 그 시간 안에 이 복잡한 퍼즐을 풀고 피닉스를 깨우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짜 파트너십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비밀 연구소의 차가운 공기는 두 사람의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메인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진정한 주인이여.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라는 메시지는 마치 돌아가신 두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엄숙하고도 단호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SJ그룹의 운명, 그리고 아버지들의 명예가 이제 강지훈의 두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윤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함께 이 남자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결심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한번 바라보고는 메인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자 연구소 전체에 잠들어 있던 시스템들이 하나둘 깨어나며 희미한 구동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생명체가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했죠. 그 순간부터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대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아니,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온 제왕처럼 그는 복잡한 코드의 세계를 자유롭게 유영했습니다.
그의 눈은 수만 줄의 암호화된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읽어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연산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안 장벽은 생체 인식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정된 인물의 홍채와 지문이 일치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죠. 물론 그 인물은 강현우,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시스템은 당연히 불일치 메시지를 띄우며 접근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조 컴퓨터를 이용해 시스템의 근원적인 허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시스템의 완벽함이 아닌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의 불완전함을 믿으셨어.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아버지의 설계 철학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는 보안 시스템이 인식하는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닌 데이터를 인식하는 과정에 인위적인 오류를 주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물쇠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열쇠 구멍의 모양을 순간적으로 바꾸어 아무 열쇠로나 문을 열게 만드는 것과 같은 천재적인 발상이었습니다. 서한은 그의 옆에서 숨을 죽인 채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로봇 공학이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지금 지훈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펼쳐지는 디지털 세계의 마법은 그녀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경영 전략이나 협상 기술보다도 훨씬 더 경이롭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가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관이 이 낡은 지하 연구소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첫 번째 장벽이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없이 두 번째, 세 번째 장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양자 암호화 퍼즐, 인공지능과의 논리 대결, 그리고 심지어는 두 아버지의 과거 연구 기록 속에 숨겨진 퀴즈까지. 그것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두 천재 공학자가 후계자를 위해 남겨놓은 거대하고도 지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연구소에 갇힌 지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빵과 생수로 끼니를 때우며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서아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죠. 위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쉬어요.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서아는 따뜻한 캔 커피를 뽑아와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고맙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셨던 것 같군요. 서아가 커피를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두 분은 최고의 파트너이자 최고의 친구셨겠죠.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두 분은 왜 그렇게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당신 아버지를 배신했던 걸까요? 서아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그녀에게만큼은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술에 취해 넋두리처럼 뱉어냈던 이야기들, 믿었던 친구에게 핵심 기술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절망감,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SJ그룹의 윤 회장이었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아의 얼굴은 하얗게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차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친구를 배신한 냉혈한이었다니. 하지만 그녀는 지훈의 이야기를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은 거짓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어쩌면 두 분 모두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을지도 모르죠. 그의 말은 서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 또한 깊고 따뜻하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의 딸일지도 모르는 자신을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구소의 경보 시스템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연구소 외부의 CCTV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공장의 벽을 부수고 침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으로 보이는 물건까지 들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벌써 꼬리를 잡혔어요. 서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작은아버지, 윤태석이 보낸 자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피닉스를 탈취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을 제거하려 온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의 철문은 단단했지만 저들의 장비 앞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할 터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로 얼마 없었습니다.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는 지하의 비밀 연구소. 그들은 과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는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요란한 경보음은 마치 사형 선고의 전주곡처럼 지하 연구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CCTV 화면 속 검은 복면의 사내들은 거침없이 공장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죠.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도둑이나 강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고 전문적인, 마치 잘 훈련된 용병과도 같았습니다. 윤서아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식의 물리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아는 싸움이란 서류와 숫자로 이루어진 회의실 안에서의 전쟁뿐이었죠. 어떻게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옆에 있던 강지우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은 역력했지만 공포에 잠식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의 순간, 그의 두뇌는 얼음처럼 차갑게 그리고 더욱 명석하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빠르게 연구소의 전체 구조와 시스템을 파악했습니다. 이 연구소, 방어 시스템이 있어요.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정도의 기술을 숨겨둔 곳이라면 분명 외부 침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셨을 겁니다. 그는 서브 컴퓨터의 콘솔을 열어 복잡한 명령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절박했습니다. 쿵쿵쿵. 지하 연구소의 두꺼운 철문을 무언가로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이제 분 단위가 아니라 초 단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지훈이 외쳤습니다. 그는 연구소에 숨겨진 방어 프로토콜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암호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습니다. 로봇 공학의 핵심 원리인 삼원칙 Three Laws of Robotics를 응용한 복잡한 윤리적 딜레마를 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인간의 명령에 불복종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할 때 시스템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지훈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그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저들은 분명 인간입니다. 방어 시스템으로 그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아버지의 철학에 어긋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을 막지 못한다면 자신과 서아의 목숨이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서아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지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또한 기술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결심을 굳히고 답을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더 많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다. 정답이었습니다. 그가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연구소 전체가 희미한 진동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과 벽면 곳곳에서 숨겨져 있던 방어 장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압의 소화 가스가 분출되고 바닥에서는 미끄러운 윤활액이 뿜어져 나왔으며 천장에서는 거대한 전자기 펄스 EMP 장치가 내려와 푸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쾅 마침내 연구소의 철문이 부서져 내렸고 복면을 쓴 사내들이 총을 겨누며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겁에 질린 두 남녀가 아니었습니다. 미로처럼 변해버린 연구소와 예측 불가능한 방어 시스템이었죠. 사내들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지고 자욱한 가스의 방향을 잃었으며 그들이 가진 첨단 통신 장비와 야간 투시경은 EMP의 영향으로 모두 먹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쪽이에요. 지우는 서아의 손을 잡고 연구소의 가장 깊숙한 곳, 환풍 시스템 통로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가 비상 탈출로로 만들어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를 기어가면서 서아는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앞에서 길을 이끌어주는 남자의 넓은 등, 그 등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이 남자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이 간신히 환풍구를 통해 연구소 밖 숲속으로 빠져나왔을 때였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침입자들과 방어 시스템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된 연구소와는 달리 숲속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들보다 먼저 밖으로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한 명의 침입자가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얌전히 따라와 주셔야겠습니다. 윤서아 사장님. 그리고 넌 누구냐? 남자는 서아를 알아보고는 그녀의 옆에 선 지훈을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서아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여자를 데려가고 싶으면 나부터 쓰러뜨려야 할 거다. 지훈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죠. 남자는 피식 하고 비웃었습니다. 가짜는 영웅 놀이하고 있네.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남자는 망설임 없이 지훈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총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총구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죠. 그는 공사장에서 일하며 익혔던 몸을 쓰는 법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자의 팔을 붙잡고 늘어지며 총구를 하늘로 향하게 했고 동시에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남자를 덮쳤습니다. 탕 한 발의 총성이 고요한 숲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두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뒹굴었고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용병을 상대로 힘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서아를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의 팔과 어깨에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남자의 주먹에 입술이 터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어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자동으로 경찰의 신고가 들어갔던 것입니다. 젠장. 남자는 욕설을 내뱉으며
마지막 힘을 다해 지훈을 뿌리치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서아는 울면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그의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만 무사하면 됐어요. 그 말을 끝으로 지우는 정신을 잃고 그녀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서아는 기절한 그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탈출은 성공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특히 서아의 마음 속에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던진 한 남자의 모습이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선 운명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단단히 묶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숲의 고요함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윤서아는 정신을 잃은 강지훈을 끌어안은 채 멍하니 다가오는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함께 도착한 것은 SJ그룹의 보안팀과 그녀의 충직한 비서였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지우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서아는 보안팀의 철저한 호위 속에 안전하게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죠. 비밀 연구소에 침입했던 용병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그들은 굳게 입을 다문 채 배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 최고급 병원의 VVIP 병실. 지우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의 침대 옆에서 꼬박 밤을 새운 듯 불편한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에 지쳐 잠든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위태롭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아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지훈 씨 깨어났군요.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사에게 그의 상태를 묻고 그가 먹을 죽을 챙기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차갑고 도도한 재벌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여자일 뿐이었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서아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파트너끼리 그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 때문에 시작된 일이죠. 그의 말에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어젯밤의 습격으로 인해 피닉스 프로젝트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윤태석 부회장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연구소는 어떻게 됐죠? 지훈이 물었습니다. 경찰이 통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우리 보안팀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어요. 서아는 지훈이 완전히 회복하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동의를 얻어 피닉스의 프로토타입과 메인 컴퓨터를 병실과 연결된 특수 보안 공간으로 옮겨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중단되었던 피닉스 활성화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어젯밤의 사투 속에서 지훈은 마지막 보안 시스템의 핵심적인 알고리즘을 거의 다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는 링거를 꽂은 채로 병상에 누워 노트북으로 원격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두뇌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을 발했죠.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관문은 두 분의 공동 연구 기록 속에 숨겨진 패스워드를 찾는 거예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서아는 보안팀이 연구소에서 가져온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암호와도 같은 수식과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가며 노트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두 아버지의 우정과 열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같은 꿈을 꾸었던 영혼의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찾았어요. 마침내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노트 한 구석에 아주 작게 적혀 있는 그리스 신화의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카루스는 추락했지만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는 다시 날아오른다. 이카루스와 불사조. 그것은 바로 SJ그룹의 공식 프로젝트 명이었던 이카루스와 비밀 프로젝트였던 피닉스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패스워드는 바로 피닉스였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패스워드를 입력하자 길고 긴 침묵 끝에 메인 컴퓨터의 모든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유리 케이스 안에 잠들어 있던 피닉스의 동체에서 푸른빛이 흘러나오며 시스템이 부팅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에요. 우리가 해냈어요. 서아는 기쁨에 겨워 자신도 모르게 지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지훈 역시 얼떨결에 그녀를 마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가깝게 맞닿아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벅찬 감동의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피닉스의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메인 컴퓨터의 화면에 새로운 파일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나의 친구, 현우에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아의 아버지가 지훈의 아버지에게 남긴 마지막 영상 편지였습니다. 서아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하자 화면에 건강하던 시절의 윤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고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 친구야. 이 영상을 네가 볼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자네에게 정말 미안하네. 나는 자네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네. 나 역시 내 동생 태석이에게 철저하게 속았던 걸세. 영상 속에서 윤 회장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SJ그룹의 창업 초기,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는 동생 윤태석의 가머니설에 속아 강현우의 핵심 기술을 담보로 위험한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윤태석이 꾸민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회사를 부도 위기로 몰아넣었고 그 과정에서 강현우의 회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는 강현우의 기술을 헐값에 빼앗아 SJ그룹에 흡수시켰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룹의 2인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네. 태석이는 이 사실을 빌미로 평생 나를 협박하며 그룹을 좀먹어왔지. 나는 죄책감 속에서 자네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 피닉스를 완성했네. 언젠가 자네의 아들 지훈이에게 이 모든 것을 돌려주고 자네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네. 부디 나를 용서하게. 친구, 영상은 윤 회장의 눈물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아버지는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윤태석이라는 한 남자의 탐욕에 의해 희생된 비운의 친구였던 것입니다. 지훈은 울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그의 가슴을 짓눌러왔던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원망이 뜨거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아 역시 아버지의 명예가 지켜졌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에 대한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그룹을 지키는 것을 넘어 아버지들의 명예를 되찾고 윤태석의 죄를 만천하에 심판받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최강의 무기 피닉스와 모든 진실이 담긴 영상 기록이 들려 있었습니다. SJ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주주총회는 이제 겨우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거대한 악에 맞서 최후의 반격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고 적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SJ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서울의 하늘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무겁고 짙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룹 본사 컨벤션 홀은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SJ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인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단상 중앙에는 윤태석 부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지난 며칠간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들을 언론에 흘려 윤서아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소액 주주들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의 물밑 작업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형식적인 투표 절차만 거치면 SJ그룹은 온전히 그의 손아귀에 들어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옆자리, 회장석은 공석으로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곧 자신이 차지하게 될 왕좌를 미리 예비해 둔 것처럼 말입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윤태석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서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참으로 비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SJ그룹은 지금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저의 형님이자 여러분의 회장님이셨던 고 윤상진 회장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유업이 미숙한 경영과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은 치밀하고 교활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된 형님을 애도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서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실패를 서아의 무능함으로 몰아갔고 최근의 주가 폭락과 적대적 M&A 위기마저 모두 그녀의 책임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장내의 분위기는 점차 그에게 동조하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SJ그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윤서아 사장의 해임안과 저 윤태석을 새로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주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컨벤션 홀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며 맑고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장내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그곳에는 모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윤서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고 불안해하던 어린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결연한 표정,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마치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진 여전사처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낯설지만 강인한 인상의 한 남자, 강지훈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네가 어떻게... 윤태석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아버님, 아직 주주총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단상에 올라 자신의 아버지 자리였던 회장석에 당당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그녀의 옆,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굳건히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짓을 바로잡고 감춰져 있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SJ그룹이 위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원인은 저의 미숙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부에 그룹을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당장 경비들은 저것들을 끌어내지 않고 뭣들 하나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눈빛과 기세에 모두가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버님, 너무 초조해하지 마세요.
쇼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서아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은 노트북을 꺼내 단상 위에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습니다. 여러분께 SJ그룹의 진짜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이 키보드를 누르자 스크린에 놀라운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닉스의 시연 영상이었습니다. 피닉스는 상상 속의 새처럼 소리 없이 수직으로 이륙하여 컨벤션 홀 창밖을 유유히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초소형 카메라가 촬영한 서울의 전경은 기존의 그 어떤 드론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피닉스는 자율주행으로 장애물을 피하고 인공지능으로 특정 인물과 차량을 식별해 추적했으며 심지어는 소형 로봇 팔을 이용해 물건을 집어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물류, 보안, 재난구조, 국방 등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미래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아버지와 또 한 분의 위대한 엔지니어가 남기신 진짜 유산, 프로젝트 피닉스입니다. 이카루스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숨기기 위한 위장이었을 뿐입니다. 서아의 말이 끝나자 윤태석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완성되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저런 건 CG일 뿐이야. 저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할 리가 없어. 과연 그럴까요? 작은아버님 서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훈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위대한 기술을 누가 훔치려 했고 누가 두 분의 위대한 엔지니어를 배신했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릴 시간입니다. 지훈은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병실에서 두 사람이 함께 보았던 바로 그 영상. 건강하던 시절의 윤 회장이 눈물로 모든 진실을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태석의 배신, 강현우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피닉스를 완성해야만 했던 아버지의 고뇌.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컨벤션 홀은 이제 경악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윤태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발버둥 치는 순간 컨벤션 홀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태석 씨, 기술 유출, 횡령 및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힘찼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SJ그룹을 구한 진짜 영웅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신 강현우 박사님의 아들이자 피닉스를 완성시킨 천재 엔지니어 강지훈 이사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지훈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대리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낸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몰랐습니다. 윤태석의 몰락은 SJ그룹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지만 그것은 파괴의 폭풍이 아닌 정화의 폭풍이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진실과 프로젝트 피닉스의 압도적인 기술력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죠. 언론은 연일 SJ그룹의 화려한 부활과
숨겨진 천재 엔지니어의 등장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고, 폭락하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그룹 역사상 최고점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위기는 완벽한 기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강지훈은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구한 사연과 천재적인 능력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죠. 수많은 기업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 또한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정중히 거절하고 조용히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그의 어머니는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아들의 소식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세월의 서름과 고통,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대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내 아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이 어미는 아무 걱정 없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지훈은 비로소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SJ그룹의 회장 집무실, 윤서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그룹의 회장으로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태석이 남긴 부패의 잔재들을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비전과 리더십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강인해져 있었죠. 들어오세요. 노크 소리와 함께 지훈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빗속의 첫 만남부터 비밀 연구소에서의 사투, 그리고 주주총회에서의 반격까지 함께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은 좀 어때요? 서아가 먼저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덕분에요. 어머니도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어색한 정적이 다시 흘렀습니다. 서아는 잠시 뜸을 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그룹의 기술 개발 총괄 부사장 CTO 자리를 맡아주세요. 지훈 씨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SJ그룹의 회장으로서 드리는 공식적인 제안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에서 2인자의 자리를 약속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한 제안이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내 서아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에는 관심 없습니다. 제 꿈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세상을 바꿀 기술을 만드는 거니까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엔지니어일 뿐입니다. 그는 서아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밤새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신 제가 역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서아가 받아든 서류의 제목은 KHYS 미래기술연구소 공동 설립 제안서였습니다. KH는 강현우, YS는 윤상진, 바로 두 아버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SJ그룹 산하에 두 분의 이름을 딴 독립적인 연구개발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직급에 얽매이지 않고 동료 연구원들과 함께 자유롭게 피닉스를 포함한 미래 기술들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의 공동 대표로서 윤서아 회장 당신이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제안은 서아의 제안보다 훨씬 더 원대하고 의미 깊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아버지의 꿈을 잇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종속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코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자신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좋아요. 그 제안, 기꺼이 받아들이죠. 파트너, 서아는 활짝 웃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히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비운의 상속녀와 상처 입은 대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갈 동반자였습니다. 몇 년 후, KHYS 미래기술연구소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AI 드론과 로봇 기술은 사회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죠. 지우는 자신의 신념대로 사람을 위한 기술을 실현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서아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처음 대리 기사 일을 시작했을 때부터 함께했던 바로 그 오토바이였습니다. 아니, 연구소에 그렇게 좋은 차들이 많은데 왜 굳이 이걸 타는 거예요? 서아가 그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투덜거렸습니다. 글쎄요. 가끔은 이 녀석을 타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훈이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땐 정말 재수 없는 손님인 줄만 알았는데, 그땐 정말 무례하고 불친절한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두 사람은 아이처럼 티격태격하며 웃었습니다. 빗속의 악연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만남. 하지만 그 만남은 결국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어쩌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빗속을 달리는 것과 같은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 입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구원의 손길을 만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일 것입니다. 음악 시작. 따뜻하고 희망적인 멜로디. 오늘 인생극장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빗속에서 만난 기적과도 같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강지훈과 윤서아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던 두 사람의 여정은 비록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는 깊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재벌과 가난한 청년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부와 지위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값비싼 옷과 화려한 자동차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고 초라한 행색이 그의 가능성을 재단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강지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자신의 존엄과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억만금의 유혹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았고 절망의 벼랑 끝에서도 책임감을 놓지 않았죠.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꺾이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윤서아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고 차가운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지훈을 만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차가운 벽을 허물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따뜻한 인간애와 진실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재된 진짜 강인함과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지훈이 겪었던 고난은 그의 천재성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윤서아가 마주한 위기는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켰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결코 현재의 상황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당신 안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힘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심코 내미는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냅에서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이야기를 집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게 남았던 장면은 강지훈이 윤서아의 파트너십 제안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돈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었죠. 그는 자신을 을의 위치에 놓지 않고 동등한 파트너로서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힘든 상황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부당한 요구에 타협하곤 합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윤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강지훈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며 거래를 시작했지만 결국 그녀가 얻은 것은 단순한 문제 해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성장시키고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게 해준 인생의 동반자를 얻었죠.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생각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강지훈이 또 누군가에게는 윤서아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때 세상은 분명 더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의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강지훈이 윤서아의 돈을 거절했을 때, 아니면 윤서아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에게 다가갔을 때, 어쩌면 두 사람이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빗속을 달리던 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각자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들이 분명 다를 겁니다. 그 순간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이야기 속 인물들의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는 과정이 참 아름답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빗속의 인연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소중한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강지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자신만의 신념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대사나 장면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꾼 운명적인 만남이나 힘들었던 순간에 힘이 되어준 작은 친절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서로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인생극장의 가족이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주 더 깊은 울림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